제2부 장강의 영웅들 제육권 꿈이여 세월이여 제육장 동호직필. 진문공의 죽음 이후 미약하나마 패자국의 명맥을 유지해오던 진나라는 송나라로부터 받은 두 차례의 뇌물 사건으로 인해 신뢰와 위엄을 잃고 있었다. 이 무렵 진나라의 내정을 살펴보면 어린 임금 진영공 대신 공신의 후예인 조순이 모든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독재 정치의 성향을 띄어가고 있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정치 형태로 볼 때 매우 특이한 현상이었다. 춘추시대 개막 이후 공실이 어지러운 틈을 타 일시적으로 권력을 잡는 경우는 있었으나 어디까지나 그 힘의 원천은 소위 주공이라 불리는 제후였다. 그런데 진문공을 보좌한 망명파 공신들이 등장하면서 귀족의 권력 지분이 급격히 높아졌고 그 다음 세대에 이르러서는 급기야 공실을 능가하는 힘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를테면 군주 중심제에서 귀족 중심제로 바뀌는 현상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진나라에서는 귀족 중 으뜸되는 자, 즉 재상이 제일 권력자가 되어 정치, 군사 부문은 물론 경제, 외교 부문까지 장악하게 되었다. 그 첫 권력자가 조순이었다. 지난날의 진나라 영광을 되살리자. 권력도 막강했지만 책임도 막중했다. 진나라의 번영은 조순의 번영이요, 진나라의 쇠퇴 또한 조순의 쇠퇴였다. 중원의 어지러움은 더해가고 있었다. 남방의 무법자 초나라의 횡행도 날이 갈수록 극심해졌다.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책임이 이제는 진나라의 행정수반인 조순의 어깨에 실려 있는 것이었다. 내실을 더 공고히 다질 필요가 있다. 조순은 자신의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직도 부족하고 허술한 것이 많았다. 언제 어느 곳에서부터 자신의 권력 기반이 무너져 나갈지 몰랐다. 사람이 없다. 자신을 보필하고 자신의 생각을 실천으로 옮겨줄 수족들이 너무 부족했다. 힘을 나누어 가질 사람은 많았지만 힘을 보태줄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어렵다. 조순은 날이 갈수록 정치의 어려움을 실감했다. 그는 점차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럴 때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은 오직 혈연뿐이었다. 조씨 일문이 강해야 나라가 안정된다. 조천은 조순의 종제다. 점기도 하였거니와 용맹스럽고 패기가 넘쳤다.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의욕에 비해 능력이 못 미친다는 점이었다. 조순은 조천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그를 권력의 중심부로 끌어들여 자신을 도와줄 오른팔로 삼고 싶었다. 지난번 진나라와 벌인 하곡 전투에서 조천의 실수는 조순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아쉬움이었다. 그때 서둘지만 않았더라도 조천에게 공을 돌려 그를 중용했을 것이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 후 조천은 틈만 나면 조순을 붙잡고 졸랐다. 조순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루는 또 조천이 조순을 찾아와 말했다. 초나라의 북진을 막을 방도가 있습니까? 조순은 눈을 가늘게 떴다. 골치다. 그렇지 않아도 초나라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대답이다. 조천이 한 걸음 다가앉았다. 제게 좋은 계책이 있습니다. 말해보라. 진나라와 동맹을 맺으면 초나라의 북진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진과? 진과 진은 원수지간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진나라가 우리나라와 선뜻 화친을 맺을 것인가? 조순의 중얼거림에는 이런 반문이 내포되어 있었다. 가능합니다. 진나라 속국 중에 숭이라는 나라가 있다. 주변국 중에 가장 오랫동안 진을 섬겨온 나라다. 지금의 섬서성 우현 동쪽을 영토로 하고 있다. 제가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 그 숭나라를 치겠습니다. 그러면 진에서는 반드시 숭나라를 구원하러 올 것입니다. 그때 재상께서 진나라에게 강화의 뜻을 밝히면 우리는 인심까지 써가며 진과 동맹을 맺을 수 있습니다. 조순은 눈을 감았다. 머릿속이 빠르게 움직였다. 별로 성사될 가능성이 없는 계책이다. 그러나 실패한다 해도 손해될 것이 없다. 잘하면 조천의 입지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다. 한참 후에 조순은 눈을 떴다. 시도해보라. 조천은 신바람이 나서 병차 300승을 이끌고 숭나라를 향해 쳐들어갔다. 이를 본 조순의 아들 조삭이 아버지에게 간했다. 우리나라와 진은 오래전부터 원수간입니다. 우리가 그 속국을 치면 진나라는 더욱 분노할 뿐입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우호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미 마음을 정했다. 너는 잠자코 있어라. 아버지 조순의 시큰둥한 반응에 조삭은 부하가 치밀었다. 사마 한골을 찾아가 이번 출병의 허점을 떠벌려대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 말을 듣고 난 한골이 묘한 냉소를 머금으며 조삭의 귀에 입을 대고 속삭였다. 이번에 재상께서 숭나라를 치는 것은 진나라와 화친하기 위해서가 아니오. 조천에게 공훈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조씨 집안의 세력을 확고히 하려는 것뿐이오. 조삭은 머쓱해서 물러났다. 이 무렵 진나라는 국상이나 임금이 바뀐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때였다. 진강공이 재위 12년 만에 죽고 그 아들이 새 군주가 된 것이다. 그가 진공공이다. 진공공은 진군이 숭나라를 침공한 속마음을 읽지 못했다. 그는 진나라가 자기 나라를 괴롭히려는 것으로 알고 숭나라의 구원군을 보내는 대신 오히려 진나라 국경을 침공했다. 삽시간에 초 땅을 포위했다. 이 소식을 들은 조천은 황급했다. 재빨리 군사를 돌려 초 땅으로 향했다. 그러자 진군 또한 바람처럼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공연히 군사를 일으켜 부산을 떤 셈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조수는 조천에게 공이 있다 하여 그를 군부의 장수로 참석시켰다. 그 뒤 유변이 죽자 조천은 결국 병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이때가 BC 608년으로 진영공 13년에 해당하는 해의 일이었다. 7살의 나이에 즉위한 진영공도 어느덧 20살의 성인이 되었다. 그런데 이 진영공이 말썽이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조순의 독재 정치를 보아왔다. 철모를 때는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하는 조순이 좋았으나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면서부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진나라 군주는 나다. 그러나 모든 상황은 변해 있었다. 나라의 크고 작은 일들이 다 조순의 손을 거칠 뿐 자신에게는 아무런 결정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가져야 할 지분을 찾으려 했으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다. 조정의 모든 권력 구조는 조순을 중심으로 한 체제로 구축되어 있었다. 그는 시리와 절망에 빠졌고 마침내는 여자와 노는 일에 전념하기 시작했다. 나라일 따위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겠다. 다만 그대들도 내가 하는 일에 간섭하지 말라. 이런 암묵의 신호를 보냈다. 이때부터 진영공의 행동은 거침이 없었다. 공실에 배분되는 세금으로 궁중 여기저기에 놀기 위한 시설들을 설치했다. 매일 연회를 열어 여자들을 불러 모았다. 모름지기 이런 군주의 곁에는 항상 아첨하며 함께 놀아주는 간신이 있게 마련이다. 진영공에게도 이런 신하가 있었다. 도안가가 바로 그였다. 도안가는 도격의 아들이자 도안이의 손자였다. 도안이가 누구이던가? 가축 도살업자로서 일찍이 이극을 암살하려다 오히려 이극 편에 서서 어린 임금 탁자와 대신 순식을 때려 죽인 사람이었다. 그 공으로 그는 대부 반열에 올랐고 그 뒤로 후손들까지 계속 대부 지위를 유지해왔다. 도안가는 할아버지 도안이의 성품을 그대로 빼어 닮았는지 처세술에 능했을 뿐 아니라 군주의 마음을 읽는 데 능란했다. 어느덧 궁중에서는 진영공이 있는 곳에 도안가가 있었고 도안가가 있는 곳에 진영공이 있게 되었다. 어느 땐가 진영공은 도안가에게 임무를 부여했다. 그대는 나를 위해 화원을 하나 만들어 보라. 도안가는 이런 일을 하는데 비상한 능력을 지녔다. 한동안 바삐 움직이는가 싶더니 궁성 밖 한 곳에 기이한 꽃과 이상한 수목들이 가득한 커다란 화원을 조성했다. 진영공은 그 화원을 둘러보고 나서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화원에는 특히 복숭아꽃이 볼만했다. 때마침 도화가 만발하여 마치 동산 전체가 비단에 술을 놓은 듯 했다. 좋도다. 가히 세외도원이로다. 이때부터 그 꽃동산의 이름을 도원이라고 했다. 또 도원 안에 3층대를 쌓고 그 중간에는 강소루라는 누각을 세웠다. 기둥마다 그림을 그려 넣었고 대들보마다 조각품을 장식했다. 난간에 기대서서 바라보면 강성 안의 시정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그 후로 진영공은 틈만 나면 도원으로 나가 온갖 놀이를 즐겼다. 때로는 탄궁을 만들어 그 탄환으로 새를 잡기도 했고 때로는 배우들을 불러들여 여러 가지 재주를 공연하게 했다. 그때마다 도원 밖에는 높은 데 위에서 벌이는 배우들의 묘기를 구경하려고 백성들이 새카맣게 모여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영공이 술 한 잔을 걸치고 도안가에게 말했다. 탄궁으로 새를 쏘는 것보다 사람을 쏘는 것이 더 재미나지 않을까? 그렇겠군요. 그러나 그냥 쏘는 것은 재미없다. 내기를 하자. 탄궁을 쏘아 사람 눈을 맞히면 이긴 것으로 하고 어깨나 팔을 맞히면 승부가 없는 것으로 하고 맞히지 못하면 진 것으로 하겠다. 그래서 진 사람이 큰 잔으로 벌주를 마시는 것이 어떠한가? 재미나겠습니다. 진영공과 도안가는 각기 탄궁을 들고 대 위로 올라갔다. 담장 밖으로 많은 백성들이 모여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두 사람은 그중 한 사람씩을 표적으로 삼아 탄환을 쏘았다. 탄환은 흐르는 별처럼 날아가 무리지어 서 있는 한 백성의 귀에 가서 맞았다. 다른 하나는 백성의 다리를 맞췄다. 크게 놀란 군중들은 서로 밀치고 떼밀며 어지러이 흩어져 달아나기 시작했다. 탄환이 또 날아온다. 백성들이 달아나는 것을 본 진영공은 화를 내었다. 궁수들은 저놈들을 쏘아라. 호위병들이 일제히 탄궁을 들어 쏘았다. 무수한 탄환이 빗발처럼 날아갔다. 군중들은 피할 수가 없었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깨지고 이마가 터지고 눈알이 빠지고 이빨이 부러졌다. 그들은 서로 비명과 괴성을 질러대며 떠밀고 쓰러지고 짓밟았다. 아비규환의 광경이었다. 무대 위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진영공은 가슴이 시원해지는 것이 몹시 즐거웠다. 우와, 탄궁을 내던지고 소리 높여 웃었다. 내가 이때까지 많은 놀이를 해보았지만 이번처럼 즐거운 적이 없었다. 도안가는 가늘게 눈웃음을 치며 진영공에게 공손히 허리를 굽혔다. 그 후로 도원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대 위에 사람의 그림자만 얼씬거려도 정신없이 달아났다. 강성거리에 노래 하나가 유행했다. 그대를 보지 말게나. 탄환이 날아오리라. 집을 나올 땐 즐겁게 웃었으나 돌아갈 땐 슬피 울 것이니라. 진영공에게는 사나운 개 한 마리가 있었다. 개 이름을 영호라 했다. 영호는 주나라에서 온 사람이 선물로 바친 개였다. 오란 맹견 혹은 키가 4척이나 되는 큰 개라는 뜻이다. 글자에서 알 수 있듯이 영호는 키가 4척이나 되었고 사납기 그지없었다. 털빛깔은 활짝 타오른 숯불처럼 붉었다. 영호는 영특하여 주인이 시키면 무엇이든지 다 했다. 진영공은 이 개를 잘 길들였다. 마침내 좌우 시종들 중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으면 영호를 시켜 물게 했다. 영호는 한 번 물면 결코 놓지 않았기 때문에 물린 사람은 끝내 죽는 경우가 허다했다. 진영공은 천한 신분의 시종 하나에게 전적으로 영호의 시종만 들게 했다. 개가 하루에 먹는 고기만 해도 여러 근이었다. 영호는 자신의 시종을 드는 시종의 말을 잘 들었다. 사람들은 그 시종을 오노라고 불렀다. 영호의 노비라는 뜻이다. 오노는 중대부에 해당하는 국록을 받았다. 도원에서의 놀이에 빠진 이후 진영공은 아예 조당 출입을 하지 않았다. 아무리 나라의 권력이 재상에게로 이양됐다고는 하지만 공실의 주인으로서 역할은 있었다. 국사를 결정할 때 형식상으로라도 임금의 도장을 받아야 했다. 따라서 대부들은 진영공의 결재를 받기 위해서 내전으로 들어가는 번거로움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진영공은 아침나절 잠깐 동안만 조회를 하고 그 즉시 도원으로 행차하곤 했다. 그때마다 오노는 영호를 끌고 진영공 곁을 따랐다. 그게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모골이 송연했다. 공실의 상황이 이러하자 성한 사람들은 물론 성 밖의 백성들까지 진영공을 원망하는 소리가 높아갔다. 나라의 권력이 군주에서 귀족들에게로 이양하는 과정이라고는 하지만 이는 내부의 사정일 뿐 아직까지 백성들에게 미치는 군주의 영향은 컸다. 진나라 제1의 권력자 조순이 이러한 것을 모를 리 없었다. 진나라 번영을 위해서라도 공실이 안정되고 진영공의 처신이 올바라야 했다. 그래야 조씨 일문의 세도도 영원무궁해지는 것이다. 이 상태로 가다간 진나라는 망한다. 진나라의 멸망은 곧 조씨 일문의 멸망이 아니겠는가. 상생. 서로가 살아야 한다. 이때부터 재상 조수는 진영공에게 간하기 시작했다. 주공께선 어진 인재를 대우하시고 간사한 자를 멀리하시고 나라 일에 힘써야 하며 백성들과 친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진영공에게 이런 소리는 쇠기의경 읽기였다. 이미 나라의 일, 나라의 앞날에 대해서 관심을 끊은 지 오래였다. 그는 자기 대신 국정을 장악한 조순을 미워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았다.
자기 하는 일에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그가 무슨 짓을 하든 아무 상관도 하지 않겠다는 태도였다. 차라리 주공이 분노라도 터뜨렸으면 좋겠소. 그날도 조수는 조당에 남아 사회를 붙들고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었다. 큰일입니다. 두 사람은 탄식하다가 집으로 가기 위해 조당을 나왔다. 그들이 조문 근처에 이르렀을 때였다. 내전 쪽으로 통하는 문이 열리며 안에서 두 내관이 나왔다. 그들의 어깨에는 대나무로 만든 채롱이 메어져 있었다. 조순과 사회는 수상한 생각이 들었다. 그대로 엮은 채롱이 궁중에서 나올 리 없었기 때문이었다. 무거운 것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사회가 그들을 불렀다. 내관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조수는 더욱 의심이 들어 내관들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며 물었다. 그 채롱 속에 든 것이 무엇이냐? 한 내관이 고개를 쳐들며 대답했다. 제상께서 보시고 싶거든 친히 들여다보십시오. 저희는 감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조수는 내관이 메고 있는 채롱을 흔들어 보았다. 순간 무엇인가가 채롱 사이로 삐져나왔다. 으헉! 두 사람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엮은 대나무 사이로 보인 것은 사람의 팔 한 짝이었다. 채롱을 내려놔라. 뚜껑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과연 그 안에는 전신을 토막토막 잘라놓은 사람 시체가 들어있었다. 조순의 놀라움은 극에 달했다. 이게 웬일이냐? 너희들이 말하지 않겠다면 먼저 너희 목부터 참하겠다. 목을 베겠다는 협박에 내관들은 안색이 창백해졌다.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부 요리사의 시체입니다. 제부의 시체가 어째서 이 채롱 속에 담긴 것이며 너희들은 이것을 어디로 가져가는 것이냐? 점심 나절의 일이었습니다. 주공께서 갑자기 술 생각이 나신다며 곰 발바닥 요리를 해오라 분부하셨습니다. 어찌나 재촉이 심한지 제부는 급하게 곰 발바닥을 쪄 술상을 차려 올렸다. 그런데 급하게 요리하느라 미처 곰 발바닥이 익지 않았다. 진영공은 크게 화를 냈다. 옆에 놓여있던 구리 돛박으로 변명하는 제부의 머리통을 후려쳤다. 제부는 두개 꼴이 깨지며 즉사했다. 그래도 진영공은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친히 칼을 들고 시체를 토막내었다. 그러고는 토막난 시체를 야외에 갖다 버리라고 하시기에 이렇듯 채롱에 담아나가는 길입니다. 만일 정해진 시각 안에 돌아가지 못하면 저희들 또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제상께서는 저희의 처지를 살펴주십시오. 조순과 사회는 기가 막혔다. 멍하니 서 있다가 내관들에게 말했다. 나가보아라. 살았다는 듯 두 내관이 조문 밖으로 나가자 사회가 조순을 돌아보았다. 큰일입니다. 주공이 이렇듯 무도하여 사람 목숨을 풀립보다도 하찮게 여기고 있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무도한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치고 오래가는 나라를 보지 못하였소. 아무래도 이대로 지나칠 수 없소. 그대는 지금 당장 나와 함께 내전으로 들어가 다시 한번 충심으로 간해봅시다. 사회가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갔다가 말을 듣지 않으면 계속 간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들어가 주공을 설득할 터이니 만일 듣지 않을 경우 제상께서 다음날 간하십시오. 그때 진영공은 중당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조금 전에 제부를 토막내 죽인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였다. 물 들이키듯 술잔을 비우고 있는 중에 사회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진영공은 눈치 하나는 빨랐다. 그는 단번에 사회가 들어오는 목적을 짐작했다. 저자가 귀찮은 소리를 하러 오는구나. 사회가 가까이 오자 진영공은 그를 앉혀놓고 선수를 쳤다. 대부는 아무 말 말라. 내가 이미 잘못을 뉘우쳤노라.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테니 그대는 나를 믿어주어. 내일부터는 조당에 나가 조회를 열 것이오. 사회는 진영공이 진심으로 뉘우친 것이라 믿었다. 감격했다. 울먹이는 어조로 입을 열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허물은 있습니다. 허물이 있으되 그것을 고치면 이는 곧 복입니다. 이제 주공께서 잘못을 고치시어 유종의 미를 향해 가기로 하셨으니 이 어찌 다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진의 사직은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이렇게 아뢰고 기쁜 마음으로 조당으로 달려나가 조순에게 말했다. 주공께서 잘못을 뉘우치셨습니다. 내일부터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다음 날 조순을 비롯한 문무백관들이 아침 일찍부터 조당에 모였다. 기대감에 찬 얼굴로 진영공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이윽고 내궁으로 통하는 문이 열렸다. 내관 하나가 들어와 조당 안의 신료들에게 말을 전했다. 주공께서는 오늘 조회를 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신료들은 각 부서로 돌아가 직무를 수행하라는 명이십니다. 중신들이 웅성거리는 사이 조수는 재빨리 심부름 온 내관을 불러 물었다. 주공께서는 지금 뭘 하고 계시느냐? 행차 준비를 하십니다. 어디로 행차하는 것이냐? 도원으로 나가실 모양입니다. 내관을 돌려보낸 조순이 사회에게 탄식했다. 이게 어찌 개과천선한 사람의 소행이요? 이번에는 내가 가나겠소. 조당을 나온 조수는 각오를 단단히 했다. 상부 재상이 일하는 관청로 향하는 대신 도원으로 수레를 몰게 했다. 미리 도원 문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진영공에게 간할 생각이었다. 이윽고 진영공의 수레가 저쪽에서부터 다가왔다. 조수는 행차가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앞으로 나가 진영공에게 절을 했다. 진영공이 의아한 반, 놀란 반의 표정으로 물었다. 나는 재상을 부른 일이 없는데 재상께서는 어쩐 일로 이곳에 왔어? 조순이 결연한 음성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신은 주공께 간하는 말을 드리기 위해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진 임금은 즐거움으로써 백성을 즐겁게 해주고 무도한 임금은 즐거움으로써 자기 자신만을 즐긴다. 여색을 탐하고 간사한 신하와 더불어 지내는 것은 한 개인의 즐거움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 암군의 평을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암군도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즐거움을 좇지는 않는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어떠한가? 개를 시켜 사람을 물어 죽이고 백성에게 탄환을 쏘고 재부를 토막 살인하지 않았는가? 이것이 어찌 임금으로서 할 일인가? 지금 나라 안팎의 사정을 보면 백성들은 원망이 높고 중원 제후국들은 다투어 이탈하고 있다. 옛날 걸주가 멸망하던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다. 그 불행이 지금 당신에게 닥쳐오고 있다. 이 불행을 어찌 신하된 자로서 가만히 지켜볼 수만 있을 것인가? 돌아가라. 수레를 돌려 궁으로 돌아가라. 그리하여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신료들을 존중하고 백성을 사랑하여 위기에 임박한 우리 진나라를 다시 평화의 반석 위에 올려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주공은 주공의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통렬한 비판이요 충심 어린 호소였다. 또한 강도 높은 협박이기도 했다. 진영공은 얼굴이 벌개졌다. 갖가지 생각이 일시에 머릿속에서 일었다. 무안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죽이고 싶도록 조순이 밉기도 하였다. 그러나 역시 그에게 중요한 것은 노는 일이었다. 한참 동안 조순을 내려다보다가 겨우 한마디 했다. 경의 말뜻을 잘 알아들었소. 잠시만 물러가 있으시오. 내가 오늘만 화원에서 놀고 내일부터는 정말로 나라 일을 보겠소. 안 됩니다. 지금 당장 궁으로 돌아가십시오. 조수는 두 눈을 부릅뜨고 진영공의 수레 앞을 가로막았다. 진영공을 수행하고 있던 도안가가 중재한답시고 조순을 향해 말했다. 재상께서 이렇듯 간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가가 이곳까지 오셨는데 그냥 돌아가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주공의 체면도 생각하셔야지요. 백성들의 웃음거리가 될까 두렵습니다. 재상께서는 잠시 융통성을 발휘하여 내일 이른 아침부터 나라 일을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기회를 놓칠세라 진영공이 또 간청했다. 그렇소? 내가 정말로 약속하오. 내일 아침 일찍 경을 부를 터이니 오늘 한 번만 눈 감아주시구려. 이것이 어찌 한나라의 임금의 행동인가? 이쯤 되면 아무리 조순이라도 어쩔 수 없었다. 수레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한 옆으로 비켜섰다. 수레가 그 앞을 지나 도원 안으로 들어갔다. 조수는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는 눈빛으로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도안가를 노려보았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다 저런 무리 때문이다. 그날 하루 진영공은 도안가와 더불어 도원 안에서 실컷 즐겼다. 날이 저물어 환궁할 때가 되었다. 문득 도안가가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이 즐거운 놀이도 오늘이 마지막이군요. 너는 무슨 그런 불길한 소리를 하는 게냐? 내일 아침부터면 조순이 주공을 하루 종일 궁 안에 붙잡아둘 터인데 어찌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겠습니까?
도안가의 말에 진영공은 금세 풀이 죽었다. 그렇구나. 정말로 이 같은 즐거움도 오늘로써 끝이란 말인가?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자고로 임금이 신하를 부리는 법이지 신하가 임금을 부린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주공께서는 조순이 두렵습니까? 두려운 게 아니라 귀찮을 뿐이다. 귀찮은 날파리는 때려 죽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조순을 죽이라는 말이냐? 벼랑간 두 사람의 목소리가 은밀해졌다. 신이 아는 사람 중에 서예라는 자가 있습니다. 서예는 힘이 센 역사입니다만 집안이 몹시 가난하여 전부터 늘 제가 양식을 대줬습니다. 그는 신이 부탁하면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들어줄 것입니다. 서예를 시켜 조순을 암살하면 주공께선 앞으로 마음 놓고 도원을 출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일이 성공하면 그대의 공로가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그날 밤이었다. 도안가는 비밀리에 서예를 자기 집으로 불러 술과 음식을 먹였다. 그대는 주공과 나를 위해 한 사람을 죽일 수 있겠는가? 했습니다. 죽이려는 자가 누구입니까? 재상 조순이네. 지금 조순은 독재 정치를 펴면서 주공을 속이고 있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주공의 밀지일세. 내일 이른 아침이면 조순은 입궁하기 위해 집을 나설 것이네. 자네는 조부 문 밖에 숨어 있다가 집을 나서는 조순을 찔러 죽이도록 하게. 각별히 조심하여 이를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네. 조부란 조순의 집을 말한다. 원래 불안관청을 말함인데 당시 조순은 재상과 원수를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로 집에서 공무를 처결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예 조순의 집을 조부라 불렀던 것이다. 서예는 도안가의 청을 수락했다. 다음 날 오경 무렵 서예는 품에 날카로운 비수를 품고 조부문 앞으로 갔다. 오경이라면 새벽 4시경이다. 한여름이라 하더라도 새벽 4시면 캄캄한 밤중이다. 한창 잠에 빠져 있을 때다. 서예는 일의 만전을 기하기 위해 미리 와서 기다리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조부의 대문과 중문이 모두 활짝 열려져 있었다. 문 앞에는 수레와 말이 대령해 있었고 온 집안에는 등불이 환히 밝혀져 있었다. 집안 사람들은 분주히 대문 안팎을 들락거리고 있었다. 상이라도 당했나? 서예는 궁금하여 북적한 틈을 이용해 집 안으로 숨어들었다. 어두운 곳에 몸을 숨기고 대청 안을 유심히 살폈다. 관복을 입고 조관을 쓴 한 관원 하나가 당상에 앉아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순간 그는 놀랐다. 저 사람이 조순이로구나. 그러나 그가 놀란 것은 그 사람이 조순이라서가 아니었다.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단정히 앉아 문서 읽기에 몰두하고 있는 조순의 기품 있는 모습과 충성스러움이 전혀 예상 밖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랬다. 조순은 날이 새기 전에 일어나 등청할 준비를 갖추어 놓고 창 밖이 밝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서예는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충격을 받았다. 정신없이 대문 밖으로 나와 탄식했다. 나라 일을 위해 저렇듯 애쓰시는 분을 죽인다면 이는 불충이며 임금의 명을 받고도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불신이다. 어찌할꼬.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나는 선택해야만 하는구나. 그는 비척거리는 걸음걸이로 대문 앞을 가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다. 나는 조순 재상을 암살하러 온 서예라는 자객이다. 그러나 임금의 명을 어길지언정 차마 충신을 죽일 수는 없구나. 혹 재상의 목숨을 노리는 자가 또 올지도 모르니 재상은 부디 몸조심하시라. 서예는 말을 마치자 몸을 돌려 대문 옆에 서 있는 회나무를 향해 돌진했다. 두 손을 뒤로 하고 머리부터 세차게 회나무 줄기에 찧었다. 그 기세가 어찌나 세었던지 단 한 번의 부딪힘에 머리가 터져 뇌수가 흘러내렸다. 조부 사람들은 난데없는 외침소리에 이어 무엇인가가 크게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우르르 회나무 아래로 달려갔다. 스스로 자객이라고 밝힌 그 사람은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다. 조순의 차후 제미명이 대청 안으로 들어가 이 사실을 고했다. 재상께서는 오늘 궁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또 무슨 변을 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순은 의연했다. 주공께서는 오늘 아침 일찍 나를 만나주기로 하였다. 만일 내가 가지 않으면 이것은 무례다. 살고 죽는 것은 오로지 하늘에 달려있다.
내 어찌 하늘을 넘어 생사의 일에 관여하리요. 너희들은 우선 서예라는 자를 회나무 그늘 아래에 임시로 묻어주어라. 조수는 수레를 타고 궁으로 들어갔다. 많은 중신들이 조순의 뒤를 따라 조당에 나열했다. 당연히 조순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정청으로 나온 진영공은 신료들 맨 앞에 서 있는 그의 당당한 모습을 보고 기겁하였다. 뒤따르며 호위하는 도안가에게 조그만 목소리로 물었다. 저 귀찮은 놈이 아직 살아있으니 어찌 된 일이냐? 도안가가 황공하다는 듯 대답했다. 서예가 가긴 갔는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나무에 부딪혀 죽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막은 신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마음이 딴 곳에 가 있는 진영공은 형식적으로 조회를 마쳤다. 그렇게 하시오. 신료들이 아르는 말에 이렇게만 대답하고 내전으로 돌아왔다. 도안가가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일이 실패로 돌아갔으니 장차 어떻게 할 것인가? 진영공의 물음에 도안가의 눈이 교활하게 빛났다. 신에게 또 한 가지 계책이 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조순을 죽이겠습니다. 계책을 말해보라. 주공께서는 내일 조순을 내전으로 불러들여 술을 대접하십시오. 물론 사전에 벽 뒤와 뜰 안에 무장한 친위 군사들을 매복시켜 두어야겠지요. 예법대로 술석잔을 하사하신 후 주공께선 조순이 차고 있는 칼을 구경하자고 하십시오. 조순은 반드시 칼을 뽑아 주공께 보여드릴 것입니다. 도안가의 말이 이어졌다. 그러면 신이 곁에 있다가 소리 지르겠습니다. 조순이 주공 앞에서 칼을 뽑았다. 이것이 신호입니다. 임금 앞에서 칼을 뽑는다는 것은 곧 임금을 시해하려는 소행이지요. 친위 군사들이 일제히 뛰어나와 조순을 붙잡아 참해도 조정 신료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신의 계책이? 묘하고 묘하도다. 진영공은 광기 어린 눈빛을 띠며 좋아했다. 다음 날이었다. 진영공은 정청으로 나가 조회를 마친 뒤 조순을 불러 말했다. 경이 충간을 해주어 나는 모든 신하와 다시 친근하게 되었소. 약간의 음식과 술로써 경을 위로코자 하니 잠시 후 내전으로 들어오시오. 이제야 우리 진나라가 반석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조순은 진심으로 기뻐했다. 신료 회의를 마친 후 조순은 도안가의 안내를 받아 내궁으로 들었다. 차후 제미명이 조순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르며 호위했다. 그가 내전으로 오르는 층계 앞에 이르렀을 때였다. 도안가가 뒤를 돌아보며 호령했다. 군주와 재상이 술을 즐기려는 자리다. 다른 사람은 올라오지 마라. 제미명은 하는 수 없이 층계 아래에서 당상 위를 지켜보아야 했다. 조수는 제배하고 진영공 오른편에 앉았다. 도안가는 진영공을 모시고 왼편 자리를 차지했다. 내궁은 부산했다. 포인들은 요리하고 제부들은 요리상을 날랐다. 술잔이 3번 돌았을 때였다. 진영공이 상체를 내밀며 조순을 향해 청했다. 내가 듣기에 경이 차고 있는 칼이 보검이라 하던데 한번 구경할 수 있겠소? 조순이 진영공의 계책을 알 리 없었다. 아무 의심 없이 허리에 찬 칼을 뽑으려는 자세를 취했다. 당하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제미명이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다. 재상께서는 벌써 술에 취하셨습니까? 신하가 군주를 모시는 자리입니다. 어찌 함부로 칼을 뽑으려 하십니까? 이 말에 조수는 퍼뜩 깨달아지는 바가 있었다. 조수는 반쯤 빼낸 칼을 도로 칼집에 집어넣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제미명 또한 위기를 직감하고 단숨에 층계 위로 뛰어올라 조순을 등 뒤로 감쌌다. 두 사람은 주변을 경계하며 천천히 뜰로 내려섰다. 일이 틀어진 것을 직감한 도안가가 재빨리 소리쳤다. 오노는 뭘 하고 있느냐? 어서 영호를 풀어 저 자줏빛 조복 입은 자를 물게 하라. 외침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어디선가 영호가 나는 듯이 나타나 내궁 문 앞에 이르른 조순을 향해 덤벼들었다. 차후 제미명은 천군 무게를 드는 장사였다. 조부 사람들 중 가장 힘이 셌다. 그는 조순을 향해 뛰어오르는 영호의 머리통을 주먹으로 후려쳤다. 캥! 묘한 소리가 허공을 울렸다. 제미명은 땅바닥에 고꾸라진 개의 목을 움켜잡고 힘껏 뒤틀었다. 영호는 목이 부러져 길게 혀를 빼문 채 죽었다. 그런 와중에서도 조수는 진영공에게 가나는 말을 잊지 않았다. 주공은 어찌하여 조정에 수많은 인재를 놔두고 저런 개를 쓰는 것입니까?
개가 아무리 용맹스럽게 사납다 하더라도 개는 개일 뿐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영공에게는 그 말이 조롱과 비웃음으로 들렸다. 더욱이 가장 사랑하는 개의 죽음을 본 터였다. 그는 이성을 잃었다. 목이 터져라 외쳐댔다. 무사들은 뭘 하고 있느냐? 어서 저놈을 잡아라. 벽 뒤와 뜰 안에 숨어있던 무사들이 일제히 뛰어나와 조순을 공격했다. 제미명이 조순을 감싸며 급히 말했다. 제상께서는 속히 이곳을 벗어나십시오. 조순은 내궁 문 밖으로 달아났다. 제미명은 문 앞을 가로막고 버티었다. 수십 명의 무사들이 제미명에게 덤벼들었다. 제미명은 기를 쓰고 싸웠으나 많은 적을 혼자서 감당할 수는 없었다. 그는 전신에 상처를 입고 끝내 쓰러져 죽었다. 후세의 한 사가는 제미명의 이러한 죽음을 높이 평가하여 시로 남긴 바 있었다. 군주에게도 신하에게도 개가 있었다. 군주의 개는 신하의 개만 못했다. 군주의 개는 사람을 해쳤지만 신하의 개는 사람을 지켰다. 오호라, 두 개 중 어느 개가 뛰어난가는 묻지 않아도 알리리다. 개에 비유하여 충을 논한 것이다. 제미명이 친히 군사들과 싸우는 동안 조순은 내전을 탈출하여 조문 밖으로 나왔다. 둘러보니 그곳에 있어야 할 시종배들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도안가가 이미 신복 부하를 시켜 그들을 모두 가두어 버린 것이었다. 조순은 다급했다. 조만간 진영공의 친위 부대가 뒤쫓아올 것이 분명했다. 아니나 다를까 궁 안쪽이 시끌시끌하더니 몇몇 친위 군사가 조순을 잡기 위해 달려오고 있었다. 더 이상 달아나봐야 위신만 손상될 뿐 아무 소용이 없음을 조순은 직감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너댓 명의 친위 군사가 창을 들이대고 조순을 에워쌌다. 그들이 막 창을 찍으려는 순간 또 한 명의 친위 병사가 나타나더니 느닷없이 조순을 에워싼 군사들에게 칼을 휘둘렀다. 친위 군사들은 동료로부터 공격당할 것을 예상치 못했음인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친위 군사들을 해치운 그 병사는 조순에게 다가와 말했다. 제상은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제상을 돕기 위해 달려온 사람입니다. 조순의 눈에는 그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온 구원 사자처럼 비쳤다. 너는 누구냐?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오로지 이곳을 빠져나가는 일만 생각할 때입니다. 말을 마치자 그 병사는 등을 조순에게로 내밀었다. 조순은 무작정 그의 등에 엎였다. 조순을 들쳐업은 정체불명의 병사는 곧 조부를 향해 쏜살같이 달리기 시작했다. 얼마쯤 그렇게 달렸을까? 문득 두 사람은 저 앞에서 달려오는 한때의 사병과 마주쳤다. 아버님! 오! 그들은 조순의 아들 조삭이 이끄는 조부의 가병들이었다. 조순은 비로소 자신이 살았음을 확인하고 안도의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는 조삭이 가져온 수레에 올라타기 전에 자신을 구해준 친위 병사를 불러 다시 물었다. 그대는 누구이기에 나를 구해준 것인가? 친위 병사가 대답했다. 제상께서는 지난날 배가 고파서 뽕나무 밑에 쓰러져 있던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겠습니까? 제가 바로 그때의 영첩입니다. 5년 전이었다. 조수는 수양산으로 사냥을 나간 적이 있었다. 수양산은 지금의 산서성 영재현 남쪽에 있는 산으로 수산이라고도 불린다. 백이 숙제의 고사를 남긴 바로 그 산이다. 조수는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큰 뽕나무 밑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다. 그가 자리에 앉으려 하는데 이미 그늘에 한 나그네가 누워 있었다. 조수는 자신을 노리는 자객이 아닌가 의심하여 문초하기 위해 그 사람을 일으켰다. 그런데 나그네는 배가 고파 제대로 앉아있을 힘도 없었다. 내 이름이 뭐냐? 영첩이라고 합니다. 어째서 여기에 누워 있느냐? 저는 지난 3년간 나라에서 시키는 부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돈도 없고 얻어먹지도 못해서 굶은 지 사흘이나 되었습니다. 도저히 걸을 힘이 없어 여기 누워있는 것입니다. 조수는 그를 불쌍히 여겨 음식을 가져오게 하여 먹였다. 그런데 영첩의 행동이 이상했다. 조순이 내준 음식을 반만 먹고는 나머지 반은 싸서 전대에 넣는 것이었다. 조순이 물었다. 어째서 음식을 다 먹지 않고 반을 남기는 것이냐?
제게 늙은 어머니가 계시는데 3년간 외지에 나가 생활했기 때문에 아직 어머니가 생존해 계시는지 어쩐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살아계시다면 대인께서 주신 이 음식을 어머니께 드릴 작정입니다. 조수는 감탄했다. 그대는 효자요. 의인이다. 내가 그대 어머니에게 드릴 음식은 따로 싸줄 터이니 그대는 안심하고 이 음식을 다 먹어라. 그러고는 따로이 음식과 고기가 든 전대를 영첩에게 주었다. 그제야 영첩은 음식을 마저 먹고 전대를 둘러맨 후 조순에게 절을 하고 떠났다. 오늘날도 강주에 가면 포반판이라는 곳이 있다. 조순이 영첩에게 음식을 준 곳이라 하여 이런 지명이 붙은 것이다. 그 뒤 영첩은 군대에 자원하여 진영공을 지키는 친위 군사가 되었다가 자신의 은인인 조순이 위험에 처한 것을 알고 뛰어든 것이었다. 영첩의 얘기를 듣고 난 조순은 더욱 감격했다. 그대는 나와 함께 가지 않겠는가? 영첩이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저는 이미 제 주인인 임금을 배반했습니다. 어찌 공무를 볼 수 있겠습니까? 강성을 떠나 시골에 가서 살겠습니다. 재상께선 몸 조심하십시오. 그 이후 영첩의 모습을 보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기에는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우선 사람 이름부터가 다르다. 심의명이라고 했다. 조순이 사냥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음식을 주어 은혜를 입혔다는 내용까지는 같다. 그 후 심의명은 진영공의 음식을 만드는 포인이 되었다. 그러나 조순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진영공이 조순을 내궁으로 불러들여 살해하려는 계획을 심의명이 사전에 알았다. 그는 조순이 술에 취해 변을 당할까 염려하여 조순 앞으로 가 말했다. 주공께서 저에게 술 섭잔을 마셔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조순이 눈치채고 그 자리를 떠나자 매복 군사들이 맹견을 풀었다. 심의명이 조순을 위해 그 개를 죽였다. 진영공의 지휘하에 매복 군사들이 조순을 추격하자 심의명은 또 그들의 추격을 저지하여 조순이 무사히 도망칠 수 있게 하였다는 것이다. 추정해보면 조순의 차후 재미명과 영첩의 이야기를 한데 모아놓은 것 같은 인상이다. 아마도 매우 오래전의 이야기라 사마천으로서도 정확한 사료를 구할 수 없었을 것이며 다만 구전으로 전해오는 일화를 바탕으로 기록한 것이 아닐까 여겨진다. 조순은 2번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다. 한 번은 자객서예가 마음을 바꿔 자결함으로써 위기에서 벗어났고 또 한 번은 소설에서나 있을 법한 영첩의 극적인 출현으로 목숨을 건졌다. 글자 그대로 하늘의 뜻인가? 아니면 나라를 위하는 정성스런 마음이 사람들을 감복시킨 것인가? 어쨌건 자신을 구해준 영첩이 떠나가자 조수는 아들 조삭에게 말했다. 주공이 나를 죽이려 한 마당에 어찌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내가 이곳에 남아있으면 나라만 어지러워질 뿐이다. 우선 타국으로 망명하여 차후의 일을 의논하도록 하자. 조순과 조삭 두 부자는 가병의 호위를 받으며 강성 서문을 벗어나 서쪽 길을 향해 달렸다. 그 무렵 조순의 사촌동생 조천은 상군 좌장으로서 군부의 책임자 위치에 올라 있었다. 마침 그날 그는 군사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서교에서 사냥을 하고 있었다. 군사를 이끌고 돌아오는 길에 수레를 타고 달려오는 조순 부자와 마주쳤다. 조순은 평소 단정하고 기품 있는 복장과 행동으로 유명했다. 그런데 이때의 행색은 여느 때와 달리 여간 어수선하고 불안정한 것이 아니었다. 조천이 이상히 여기고 물었다. 형님께서는 무슨 일로 이렇게 급히 가십니까? 조수는 강성에서 있었던 일을 대략 들려준 후 되물었다. 진으로 가는 것이 좋겠는가, 적으로 가는 것이 좋겠는가? 조천이 흥분하여 두 주먹을 불끈 쥐며 대답했다. 형님께서는 국경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제가 수일 안에 궁성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함부로 행동을 정하지 마십시오. 내 말이 맞다. 그렇다면 나는 수양산에 가서 잠시 몸을 피할 터이니 내가 알아서 궁성 일을 해결하라. 단 매사에 삼가고 조심하여 더 이상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묘한 말이었다. 궁성 일을 해결하라면 어느 선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또 불행한 일이란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인지, 공실의 안위를 말함인가, 조씨 일문의 안위를 말함인가. 조천은 성격이 급하고 조씨 일문을 생각하는 마음이 강했다. 그는 조순과 헤어져 강성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한 가지 결론에 이르렀다.
임금을 죽여 더 이상 조씨 일문을 넘볼 수 없도록 확고한 기반을 다져라. 조천은 조순의 말을 이렇게 해석했다. 진영공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조순의 제거를 결심한 것은 아니었다. 귀찮게 구는 날파리 한 마리를 없애려 한 것뿐이었다. 조순이 죽든 타국으로 망명하든 진영공으로서는 상관없었다. 자신의 눈앞에만 보이지 않으면 되었다. 엄하고 까탈스러운 주인 곁을 떠난 머슴처럼 그는 가슴이 후련하고 통쾌했다.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조순이 강성을 탈출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진영공은 한껏 자유로움을 느꼈다. 도원으로 가리라. 그날 이후 그는 도안가와 더불어 도원에서 살다시피 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도원으로 진영공을 찾아왔다. 조순의 사촌 동생 조천이었다. 그대가 웬일인가? 진영공은 이맛살부터 찡그렸다. 조순 대신 조천이 귀찮게 구는 것이 아닌가 짐작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진영공의 예상은 빗나갔다. 조천은 공손히 허리를 굽히며 아뢰었다. 신조천은 조씨 집안 사람으로 죄인의 친척이 되고 말았습니다. 감히 주공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청하건대 신의 벼슬을 삭탈하십시오. 진영공이 뜻밖의 표정으로 곁에 있던 도안가를 돌아보았다. 무슨 뜻이냐는 눈빛이었다. 도안가가 얼른 귓속말로 속삭였다. 조천은 전부터 높은 벼슬을 원했습니다. 이제 조순이 없어진 마당에 조천은 조순을 대신하여 자신이 권력을 잡으려 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조천을 기용하십시오. 그러면 조순은 2번 다시 강성 땅을 밟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진영공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조천을 향해 입을 열었다. 조순이 나를 속인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래서 나도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대는 이번 일과 하등 관계가 없다. 그대는 안심하고 나를 잘 보필하라. 조천은 감읍하여 제배하고 물러났다. 그런 그의 뒷모습을 보고 진영공과 도안가는 비웃음을 머금었다. 다음 날 조천이 또 도원으로 왔다. 이번에는 무슨 일인가? 신이 듣건대 대업을 이룬 임금으로서 가장 귀한 즐거움은 성색을 마음껏 누리는 것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난날 제환공은 폐업을 이루자마자 내궁에 궁녀들을 가득히 두었고 선군이신 진문공께서도 나이 60이 넘으셔서 패공에 오르셨지만 역시 수많은 여인을 곁에 두셨습니다. 주공께선 지금 모자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 내궁만은 텅 비어 있으니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아름다운 여인들을 뽑아 방을 채우지 않으시며 그 여인들에게 춤과 노래를 가르치려 하지 않습니까? 신이 오늘 온 것은 이 점을 깨우쳐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진영공은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대 말이 나의 마음과 같도다. 즉시 나라 안에 미인들을 뽑도록 하겠다. 그런데 이를 누구에게 맡기면 좋을까? 이런 일에는 대부 도안가를 따를 사람이 없습니다. 좋도다. 그날부터 도안가는 미인들을 뽑기 위해 강성 안팎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도안가를 진영공 곁에서 떼어놓는데 성공한 조천은 이튿날 다시 도원의 진영공을 찾아갔다. 신이 살펴보건대 도원을 시위하는 군사들이 너무 허약합니다. 신이 거느리고 있는 군사들은 한결같이 날쌔고 용맹합니다. 그중 200명을 선발하여 도원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진영공은 이제 조천을 완전히 신임했다. 그날 자신의 병영으로 돌아온 조천은 믿을 만한 군사 200명을 뽑아 한자리에 불러놓고 일부러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오늘 밤부터 도원을 지키는 일을 너희들이 맡게 되었다. 병사를 대표하는 편장 하나가 불만스런 어조로 물었다. 어째서 우리가 도원을 지켜야 합니까? 주공의 명령이다. 지금 주공은 백성을 돌보지 않고 오로지 도원에 틀어박혀 향락에만 젖어 있다. 이제 너희들이 도원으로 가면 찬바람이 불어도 이슬비가 내려도 꼼짝없이 도원 뜰 안에 서만 있어야 한다. 한 번 가면 언제 병영으로 복귀할지 나도 모르겠다. 원망하는 소리가 높아졌다. 이번 임금은 참으로 무도하다. 어째서 빨리 죽지도 않는 것인가? 만일 조순 원수께서 계셨더라면 이런 일은 결코 없었을 터인데. 병사들의 투덜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기만 하던 조천이 벼랑간 말소리를 낮추며 그들을 둘러보았다. 내게 한 가지 묘안이 있기는 한데 너희들이 나를 따라줄지 의문이로구나. 장군께서 우리의 괴로움을 구해주시기만 한다면 무슨 일인들 하지 못하겠습니까?
임금을 죽이라면 죽이겠습니다. 도원은 궁중에 비해 깊지 않다. 오늘 밤 너희들은 도원 안을 경비하고 있다가 이경 밤 10시쯤 되기를 기다려 대안으로 들어와 밤참을 달라고 조르라. 나는 안에서 주공과 함께 연회를 즐기고 있을 것이다. 내가 소매를 휘두르면 그때 너희들은 불문곡직하고 달려들어 임금을 죽여라. 그러면 내가 조원수를 다시 모셔다 새 임금을 세우리라. 군사들은 일제히 대답했다. 묘책입니다. 조천은 200군사를 거느리고 도원으로 향했다. 도원 안팎은 이내 엄중한 경비망이 구축되었다. 조천은 안으로 들어가 진영공에게 복명했다. 시위 군사를 재배치하였습니다. 진영공은 높은 데로 올라가 바깥에 늘어서 있는 군사들을 굽어봤다. 과연 전과 달리 절도가 있고 용맹스런 군사들 뿐이었다. 진영공이 기쁨을 감추지 못하자 조천이 다시 말했다. 오늘부터는 굳이 궁으로 돌아가시지 않아도 됩니다. 밤늦게까지 주연을 베풀어도 별탈이 없을 것입니다. 이곳이 곧 궁입니다. 그대 말이 맞도다. 진영공은 그날 저녁 조천을 위해 술잔치를 베풀었다. 이경 무렵이 되었을 때였다. 바깥에서 시끌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진영공이 물었다. 저게 무슨 소린가? 도원에서 일하는 시종들이 들어와 말했다. 수기 군사들이 배가 고프다며 밤참을 달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신이 가보고 오겠습니다. 조천은 직접 손에 초롱을 들고 대 아래로 내려갔다. 200군사들이 모여있는 것을 확인한 그는 현관문을 활짝 열어놓고 지시했다. 너희들은 여기서 잠시 기다려라. 조천이 다시 대위로 올라가 진영공에게 아뢰었다. 주공께서는 안심하십시오. 밤이 깊어 군사들이 시장한가 봅니다. 이럴 때 주공께서는 어진덕을 펴시어 친히 군사들을 위무해 주심이 어떠하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진영공은 자리에서 일어나 대아래로 내려갔다. 그가 군사들 앞에 서서 시종장에게 음식을 내오라고 명했다. 곧 여러 가지 음식이 나왔다. 조천이 군사들을 향해 소매를 크게 휘두르며 외쳤다. 여기 주공께서 너희들을 위해 친히 납시었다. 사양 말고 많이 먹어라. 200군사들은 조천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진영공임을 알고 일시에 층계 위로 뛰어올랐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진영공은 크게 놀랐다. 겁먹은 눈길로 조천을 돌아보며 물었다. 군사들이 어찌하여 대 위로 올라오는가? 그대는 속히 저들을 만류하라. 조천이 대답했다. 군사들은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조순 원수를 보고 싶어하는 모양입니다. 그제야 조천의 의도를 깨달은 진영공이 눈을 크게 뜨고 뭐라 말하려 하는데 이미 층계 위로 올라온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의 배를 깊숙이 찔렀다. 헉! 배를 움켜잡은 진영공의 어깨로 두 번째 창이 날아들었다. 이어 세 번째, 네 번째. 조천이 두 손을 저어 군사들을 만류했을 때는 이미 진영공은 난자당한 채 죽어 있었다. 조천이 층계 위에 서서 군사들에게 외쳤다. 이제 무도한 임금은 죽었다. 나머지 죄 없는 사람들은 일체 죽이지 마라. 모두들 나와 함께 조순 원수를 영접하러 가자. 그때 진영공을 시종하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달아나지 않고 모두 그 근처에서 진영공의 참혹한 죽음을 지켜보았다. 한 편장이 그 시종들에게 물었다. 너희들은 임금이 살해당하는데 어째서 저항하지 않았느냐? 시종 하나가 대표하여 말했다. 이번 임금은 사람 죽이기를 좋아해 우리들은 언제 죽을지 몰라 늘 두려움에 떨며 지냈었습니다. 그 임금이 죽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말리겠습니까? 백성들 또한 오랫동안 고통받고 원한에 사무쳐 있었기 때문에 진영공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는 두 손을 치켜들며 집 밖으로 뛰쳐나와 환호했다. 아무도 조천을 욕하는 사람은 없었다. 어쨌거나 진영공은 죽었다. 이때 그의 나이 20세. 재위 기간은 14년이다. BC 607년 9월 27일에 일어난 일이었다. 7년 전 혜성이 북두 사이에 빗발처럼 나타난 적이 있었다. 그때 제나라의 한 복관이 점을 친 후 예언했었다. 송, 제, 진 세 나라 임금이 장차 변란으로 죽을 것이다. 과연 그 예언은 적중했다. 제1공, 송소공, 진영공이 차례로 신하들의 손에 무참히 살해된 것이었다. 이 무렵 도안가는 강성 밖의 여러 읍들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젊고 아름다운 여인들을 추려내 명단을 작성했다. 그런 중에 진영공이 피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기절초풍을 했다. 조천이 한 짓이다. 대번에 직감했으나 감히 말을 못하고 아는 사람 집에 숨어 추후의 사태를 지켜보기로 했다. 사회 등 조정 중신들도 진영공이 죽었다는 기별을 받았다. 그들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도원으로 몰려갔다. 그토록 화려하던 도원은 사람의 그림자 하나 찾아볼 수 없었다. 조순 재상을 영접하러 간 것이 분명하다. 사회는 도원 문을 봉쇄하고 조순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다음 날 오후 과연 조순이 수레를 타고 강성으로 돌아왔다. 조천과 그 군사들이 엄중하게 호위하고 있었다. 조순은 도원 안으로 들어갔다. 진영공의 시신은 아직도 그곳에 있었다. 조순은 진영공 시체 앞에 엎드려 크게 통곡했다. 그 통곡 소리가 어찌나 애달픈지 듣는 사람들이 다 간장이 찢어지는 듯 했다. 도원 밖에 모여든 백성들이 서로 말했다. 조 재상은 주공에 대한 충성이 저렇듯 대단하였구나.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임금이 스스로 불행을 자초했을 뿐이다. 조 재상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 조수는 진영공의 시체를 염하여 고곡 땅에 장사 지냈다. 진영공의 일을 처리하자마자 조순을 비롯한 조정 대신들은 다음 임금을 세우는 일을 논의했다. 20세의 젊은 나이에 피살돼 죽은 진영공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차라리 잘된 일이요. 조순이 중신들에게 말했다. 성군 진양공께서 세상을 떠나셨을 때 나는 나이 많은 어른을 임금으로 세우자고 주장한 바 있는데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 염려했기 때문이었소. 이번에야말로 군주를 정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오. 이에 사회가 의견을 내었다. 재상의 말씀이 맞습니다. 지난 일을 거울 삼아 이번에는 선군의 아들 중 가장 학렬이 높은 분을 임금으로 모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누가 적합하겠소? 공자 흑둔이라면 공시를 안정시킬 것입니다. 흑둔은 제2대 패공 진문공의 막내 아들이다. 그가 태어나기 직전 그 어머니가 태몽을 꾸었는데 한 신인이 나타나 검은 숫덩이를 아기 볼기에다 발라주었다. 그래서 아기 이름을 흑둔이라 했다. 검은 볼기라는 뜻이다. 진문공은 죽기 전 공실의 분란을 피하기 위해 여러 아들들을 다른 나라로 보냈었는데 그때 흑둔은 주왕실로 보내졌다. 현재로서는 흑둔이 학렬로나 나이로나 공족 중 가장 어른뻘이었다. 좋습니다. 사대부의 뜻에 찬성합니다. 대신들의 뜻이 한결같자 조순 또한 흑둔을 다음 군주로 삼을 것을 결정했다. 그는 진영공을 죽인 조천의 죄를 씻어주고 싶었다. 새 임금을 모셔오는 임무를 조천에게 부여했다. 조천은 주왕실로 가 자초지종을 고하고 별탈 없이 흑둔을 모시고 돌아왔다. 흑둔은 중신들의 호위를 받으며 태묘로 가서 절하고 진나라 임금 자리에 올랐다. 그가 진성공이다. 그는 죽은 임금의 시호부터 내렸다. 영이란 시호는 대체로 비극적으로 죽은 군주에게 붙인다. 진성공은 나라 일을 재상 조순에게 일임했다. 아울러 진성공의 딸 장희를 조순의 아들 조삭과 결혼시켰다. 이로써 조순의 권력은 더욱 막강하게 되었다. 조천으로 인해 패망 직전 다시 살아난 조순은 일족의 중요성을 새삼 실감했다. 그는 조씨의 여러 인척들을 대거 등용하여 보다 확고한 기반을 구축할 것을 결심했다. 지난날 진원공 시절의 일이었다. 여희의 소동이 일어났을 때 진원공은 앞으로 진나라에서는 공자를 기르지 마라 라고 명하고 모든 공자들을 죽이거나 타국으로 추방한 바 있었다. 이후 진나라에서는 공족이라는 계급이 없어졌다. 설사 공족이 있다 하더라도 정치에는 참여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태로 진영공대까지 내려왔다. 어쩌면 조쇠, 조순 부자가 군부와 내정을 손쉽게 장악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공족이라는 견제 세력이 없었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이제 조씨 일문 자체가 공족이 되었다. 공족은 반드시 군주의 아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딸도 공족에 포함된다. 일찍이 조순의 아버지 조쇠는 백적부락에 머물 당시 장구여의 딸 수괴를 아내로 맞이한 바 있었다. 그 수괴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조순이다. 그 뒤 진문공이 귀국하여 임금에 올랐을 때 조쇠는 또 진문공의 딸과도 결혼하였다.
그녀가 조이다. 조이는 당찬 여인이었다. 그녀는 보잘것없는 오랑캐의 여인 수괴를 정실부인으로 인정하고 그 아들 조순을 장자로 삼았다. 그 뒤 조희도 아들을 낳았다. 동, 괄, 영 등이 바로 그들이었다. 그러므로 그 삼형제는 진문공의 외손자인 것이며 조순의 이복 동생들인 것이다. 조순은 바로 이 점에 착안했다. 공실이 약한 것은 곧 나라의 뿌리가 약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공족의 제도를 부활시키십시오. 비록 생모는 아니오나 신의 어머니 조이는 선군 진문공의 따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이는 신의 생모에게 정실을 양보하여 황송하게도 신으로 하여금 적자로 행세하게 하였습니다. 이 어찌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조희의 아들로 조동, 조괄, 조영 등이 있어 모두 성인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청하옵건대 주공께서는 공족제도를 부활하시어 이들에게 공족대부의 벼슬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족이 튼튼함은 뿌리가 튼튼함입니다. 진성공은 조순이 공족제도의 부활을 계기로 조씨 일문의 세력을 강화하려는 속뜻을 알아챘다. 하지만 그는 조순의 뜻에 맞설 의향은 없었다. 경의 이복 동생들이란 곧 내 누이의 아들들이요 어찌 무심히 대할 수 있으리요. 그들을 공족 대부로 임명하겠소. 이로써 공실제도의 변화가 일었다. 진성공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재상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적장자에게 벼슬과 영지를 내려 모두 공족으로 삼았다. 공족의 범위를 경으로까지 넓힌 것이었다. 군주 중심제에서 귀족 중심제로 변화하는 과정을 실감할 수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귀족의 자제를 공자라 호칭하게 된 것도 바로 이때부터의 일이었다. 진영공의 피살과 진성공의 즉위를 계기로 조순이 이끄는 조씨 일문의 세도는 그야말로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가 되었다. 조순은 자신의 복귀에 가장 공이 큰 조천만은 벼슬을 그대로 놔두었는데 이는 임금을 죽였다는 세간의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서였다. 조천으로서는 이것이 은근히 불만이었다. 아마도 도안가의 일을 마무리 짓지 않아서이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한 그는 조순을 찾아가 말했다. 진영공을 죽여 조씨의 권력을 되찾았으나 아직 간신 도안가를 처치하지 못했습니다. 그자는 필시 조씨 일문에 원한을 품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자를 찾아내어 후환을 없앨까 합니다. 그러나 조순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 우리 일족이 다 귀한 신분에 이르렀으니 굳이 도안가 따위에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이 소문을 들은 도안가는 속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며 조씨 일족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조심했다. 진나라 제1의 실력자로서 완전히 자리를 굳힌 조수는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다. 다름 아닌 진영공의 피살과 관련된 자신에 대한 사관들의 평가였다. 이 일에 대해 사관들은 뭐라 기록했을까? 궁금하기 짝이 없었다. 마침내 그는 나를 잡아 사관들이 일하는 관청으로 나갔다. 그 무렵 사실을 맡아 기록하고 관리하는 책임자인 태사직에는 동호라는 사람이 올라 있었다. 조수는 태사 동호를 불러 청했다. 성군에 관한 기록을 보여주시오. 동호는 별 이해 없이 진영공의 행적을 적은 사간을 조순에게 보여주었다. 사간이란 역사적 사실을 적은 대나무 조각을 말한다. 조수는 사간에 기록된 진영공의 행적을 읽어내려가다가 깜짝 놀랐다. 9월 을축 27일 날 조순이 임금이고 진영공을 시해하다. 조순이 항의하였다. 태사는 이것을 잘못 기록했소. 그때 나는 강성에서 멀리 떨어진 수양산에 몸을 피하고 있었소. 그런 내가 어찌 군주를 죽일 수 있었겠소? 그런데 그대는 무슨 까닭으로 이런 끔찍한 허물을 내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오? 후세 사람이 이를 보면 나를 뭐라 하겠소? 태사 동호가 싸늘히 대답한다.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재상께서 강성에서 달아났다고는 하지만 국경을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곧 수석 대신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나라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책임질 의무가 있음을 뜻합니다. 더욱이 재상께서는 그 후 도성으로 돌아와 임금을 죽인 자를 찾아내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곧 재상이 임금을 죽인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조수는 당황했다. 이 기록을 고칠 수 없겠소? 그럴 수 없습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하는 것이 사관의 직책입니다.
그러기에 임금도 사관의 기록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재상께서 내 머리를 끊을 수는 있지만 이 기록만은 고치지 못합니다. 조순이 하늘을 쳐다보며 탄식했다. 오호라, 사관의 권력이 재상보다 더하구나. 내 그때의 국경을 넘지 않아 천추만세의 임금을 죽였다는 누명을 쓰게 되었으니 어찌 한스럽지 않으리요. 그는 순순히 동호의 기록을 받아들이고 진성공을 섬기는 일에 더욱 공경하고 조심하였다. 한편 조천은 진영공을 죽이고 조씨 일문이 권세를 되찾은 데 대해 자부심이 컸다. 그는 틈만 나면 조순을 찾아가 경의 지위를 내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조순은 전과 달리 조천을 싸늘히 대했다. 임금을 죽인 자를 경으로 올릴 수는 없다. 조천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병석에 누운 채 지내다가 끝내는 동창이 나서 죽었다. 그 후 그의 아들 조전이 조순에게 간청했다. 죽은 아버지의 벼슬을 제가 이어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에 대해 조순은 내가 공을 세우면 어찌 벼슬을 내리지 않겠는가 하고는 조전의 척마저 물리쳤다. 진영공의 죽음을 둘러싸고 벌어진 조순과 동호 간의 이 일화는 상당히 인상 깊다. 특히 내 목을 끊을 수 있을지언정 이 기록만은 고치지 못한다. 라고 말한 동호의 일갈은 새삼머리털을 곤두서게 한다. 이에 대해 후세의 사가들은 큰 영향을 받았다. 공자 또한 이때의 일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뤘다. 그는 자신의 저서 춘추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조순, 그의 군주 이고를 시하다. 진영공을 죽인 범인으로 조순의 이름을 명확히 적어 넣은 것이었다. 좌구명이 쓴 춘추자 시전에서는 춘추의 해설답게 보다 자세히 그 경위를 덧붙였다. 공자께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동호는 훌륭한 사관이다. 법도대로 사실을 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조순은 훌륭한 재상이다. 법도를 위하여 악명을 순순히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아깝도다 조순이 국경을 넘었더라면 그는 악명을 면했을 것이다. 춘추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공자의 말을 빌려 동호와 조순 모두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기를 저술한 사마천은 다르게 기록했다. 을축일 조천이 진영공을 습격하여 시해하다. 진영공을 죽인 사람으로 분명히 조천의 이름을 적어 넣었다. 사마천은 조순에 대해 상당히 호의적이었던 것 같다. 그 뒤로 계속하여 진영공이 피살될 수밖에 없는 상황과 민심이 조순에게로 귀의한 것을 적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는 것을 일컬어 동호직필이라고 하였다.